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중심의 유럽 문화를 배울 차례입니다. 이미 제목에서 확인했다시피 주제는 그리스도교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문화인데 이 유럽 문화의 기본은 아마 서유럽이었던 걸로 이쌤이 아마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교와 서유럽 문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배울 때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가톨릭, 그리고 그리스 정교,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나죠, 그죠? 이런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의 차이점, 바로 성상 숭배 논쟁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그죠? 네,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졌다라고 하고, 이 로마 가톨릭의 이제 중심은 교황이고, 그리스 정교의 중심은 황제이다 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중요하게 배웠던 것 같죠. 그러면 이 교황과 황제의 측면에서 당시 이제 우리는 교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유럽이었으니까요. 이런 서유럽에서 교황이 어떻게 이제 좀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수업도 설명했지만 특히 이제 또 다른 측면, 바로 서유럽에서는 발달한 제도가 봉건제가 있었죠. 이런 봉건제 부분은 페이지 280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이런 봉건제의 상황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의 계층, 교황이 밑에 있는 계층이던 성직자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직자가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수업 때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본문으로 봅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는 국왕과 영주로부터 많은 토지를 기증받았다. 이 포인트가 토지 기증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었죠. 자본. 그래서 돈이었기 때문에 이런 토지를 받으면 당연하게 그 계약을 맺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기증입니다. 기증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바로 계약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겁니다. 기증을 받았다는 뜻은 계약, 물론 이제 영주의 생각에는, 국왕이나 영주 생각은 땅을 줬으니까 너는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관념적으로 봉건제가 성립을 했지만 실제로 교회는 그런 관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위에 주구는 바로 교황이고 또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권력은 이런 거죠. 실제로 권력은 봉건 영주와 함께 농민을 지배했다라고 하지만 관념적으로는 교황이 밑에 성직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알아두라고 했지 싶어요.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이 심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교회를 썩 좋아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농민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를 이제 교회 이퀄 생각에 봉건 영주로 봤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교회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농민들이 썩 좋아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고, 이런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 요거의 가장 중심적인 주장이 이제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부패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우리가 수도원을 중심으로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수도원 개혁 운동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수도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따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청빈한 생활의 모토가 있는데, 이 수도원의 개념에는 사실은 노르만족 침략이 좀 원인이 있습니다. 이 노르만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여러 가지 마련하지 않습니까? 기사들한테 몸을 의탁한다든가 아니면 장원에 성을 쌓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밖으로 못 나가게 이런 막는 장치와 함께 교회에서도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 고립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 약간 숨어있는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이런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수도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 좀 순수했던 교리가 남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도원에서는 바로 초기 교회의 조상들, 그래서 정민원 생활이라든가 또는 이제 요 주장이 바로 아마 수업 시간에 했을 건데 한번 선생님께 적어볼까요? 결혼 금지,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해라. 성직자예요, 둘 다. 성직자 결혼 금지, 그리고 성직자 매매 금지. 성직자직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팔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받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이란 거에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제 좀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수도원 개혁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도원 개혁운동이 성공을 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수도원 개혁운동을 이끈 사람이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 교황 이름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가 되거든요. 하이니 4세 황제는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는 신성로마 제국. 이런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이니 4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대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제가 설명했지만 성직자 임명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임명권. 이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를 좀 아셔야 해요. 특히 성직자들의 특권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수업 때도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성직자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황제가 가져야 되냐 아니면 교황이 가져야 되느냐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땅을 받으면 이제 황제 밑에 있는 거고, 근데 성직자는 교황의 말을 들으니까 교황 밑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죠. 그래서 성직자를 누가 임명하는가에 따라서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 그리고 이제 봉건 영주의 지배력, 교황의 지배력, 이 둘이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타의 상황의 결과 이제 그 1077년 알프스 산맥에 있던 수도원에서 이제 황제가 이제 사과를 하는 사건, 간호사의 공격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도 수업 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교황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교황은 황제를 이제 제명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 파문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굉장한 권리예요. 그래서 이런 교황은 파문이라는 권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황제를 겁박하는 요 사태가 바로 간호사의 권력이다. 간호사의 권력 결과 교황권이 점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상황이 쭉 가면서 간호사의 권력, 보름스 협약 이런 쭉쭉 있으면서 교황권은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 교황은 해, 황제는 달이라는 말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해, 황제는 달. 인노켄투스 3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교황이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가 이미 강해졌잖아요. 특히 교황의 권리가 강해지면서 교황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이 세상에 이룩하려고 했죠. 그리고 교황은 이제 정신적인 권위자에서 이제 실제적인 권위자로 이제 스스로를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을 이제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교황을 이제 잘 알릴 수 있는 학문, 특히 종교적인 학문인 신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학이 가장 중요한 학문이었고, 이러한 신학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가 있겠죠. 학교는 보통은 수도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잠시 설명했지만 수도원은 종교를 유지하는 근본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원이 나중에는 대학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대학으로 가는 이런 단계가 당시 학제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대학의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파리 또는 옥스퍼드 등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로마에서 배웠죠. 특히 교황이 로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이 발전했는데, 특히 그 신학의 중심이라고 하는 볼로나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대학에서 이탈리아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신학 대전이라는 거를 이제 가능을 합니다. 이런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이제 그리스도교를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 이 부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켰던 철학 이름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콜라 철학. 그래서 신앙과 이성이 조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이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교황이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는 양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사 대성당으로 대표되는 로마네스크, 그리고 이제 사르트르라든가 노트르담으로 대표되는 고딕. 선생님은 고딕 양식을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딕 양식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도시의 발전과도 아주 큰 관념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 솟아오르는 첨탑, 그리고 이제 밝게 장식된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자신감을 드러내준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자신감,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는 게 개인적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 부분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었던 건축, 그리고 교회의 학문, 그리고 교황과 황제의 대립에서 교황권이 강화되는 이 사건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학생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잘 정리해서 이제 자기 내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